기원전 58년에 벌어진 카이사르의 전투로 로마와 가까운 지역의 대부분 관리족은 한시름 덜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카이사르의 행보에 오히려 불안함을 느낀 부족도 있었습니다. 기원전 57년 벨가이족은 이미 갈리아 지방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 중 대부분 부족은 카블리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며 로마군이 갈리아에서 겨울을 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들만의 세상을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데 로마군이 갈리아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 요소이기 때문이죠. 용병까지 고용해서 큰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권력자가 왕이 되는 게 관행인데 로마가 이 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겨울이 지나자마자 로마에 직접 대항하려는 벨가이 부족들이 생겨났고 이 소식을 들은 카이사르는 2개 군단을 추가로 모집해 병력을 늘린 뒤 곧바로 보름 만에 벨가이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오로지 오랫동안 카이사르에게 우호적이었던 레미족만 로마군에게 도움을 약속했고 다른 부족들은 이미 병사를 상당수 징집하여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상보다 너무 빠른 로마군의 진격에 당황하기는 했으나 이미 부족별로 많게는 5에서 6만, 적게는 10,000명 전후의 군대를 모아뒀기에 숫자 면에선 로마군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군대를 상대로 카이사르는 단순한 전면전으로는 승부를 낼 수 없었죠. 레미족에게 안정적인 보급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진지를 갖추고 레미족을 배신자라 여기며 레미족 도시를 공격하는 벨가이 군대를 상대로 지원군도 보내는 등 카이사르는 도착 즉시 전투 준비를 차근차근 마쳤습니다. 이때 벨가이족 군대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군대를 꾸리기는 했으나 모두를 오랫동안 먹일 식량은 충분하지 않았죠. 어차피 전면전 단판 승부로 로마군을 꺾을 수 있다면 많은 식량이 필요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의 로마군 기병대는 이들의 기병대보다 훨씬 우수했고 벨가이 군대를 괴롭히기에 적격이었습니다. 벨가이족은 어떻게든 로마군 보병을 자기들이 원하는 유리한 지형으로 이끌어내려 했지만 번번이 로마 기병대에 저지당했고 로마군의 보급로 차단이나 전초기지 함락에도 모두 실패해버렸습니다. 슬슬 군량을 걱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죠. 벨가이 부족의 지도자들은 우선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 로마군이 어디를 공격하는지 지켜보고 그곳에서 다시 모여 항전하기로 결정하고는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크나큰 패착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벨가이족 군대가 우르르 빠져나가자 카이사르는 잠시 기다렸다가 모든 기병들을 출격시켜 뒤처진 벨가이 병사들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하나의 연합된 군대가 아니라 여러 부족의 이해관계 때문에 뭉쳤던 군대여서 그랬을까요? 앞서 후퇴한 부족들은 뒤처진 부족을 도와주기는커녕 자신들은 위험에서 벗어나 있으니 전투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더욱 빨리 도주해버렸습니다. 로마 기병대는 온종일 적군을 수없이 도륙하며 별다른 피해 없이 상당수의 벨가이 병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게다가 벨가이 군대가 흩어진 이상 이만큼 좋은 공격 타이밍도 없죠. 카이사르는 곧바로 벨가이족 중 하나인 수에시오네스족 영토로 강행군을 이어갑니다. 너무나 빠르게 도착한 로마군을 보자 수에시오네스족은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하고 항복해버렸고 이를 본 벨로바키족, 안비아니족도 항복합니다. 네르비족은 충분히 강한 힘을 보유하고도 카이사르에게 항복해버린 부족들을 욕하며 자신들은 카이사르에 맞서 항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은 기병대가 없었지만 적군의 기병대가 쳐들어올 경우를 철저히 대비하면서 살던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주지 주변 숲의 나무 사이사이에 가시덤불과 가시나무를 빽빽하게 심어 기병대가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게 했음은 물론이고 전투 중에도 덤불 사이로 달아나면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적군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온 로마군은 사실상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거대한 미로 속에 갇힌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카이사르는 기병대, 투석병, 궁수를 보내 교전을 벌이게 하여 시간을 벌고 진지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숲에 숨었다, 나왔다를 반복하며 기병대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했고 결국 피해만 입은 기병대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틈에 숨어있던 네르비 병사들이 진지를 건설하던 로마 병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 곳에 온전한 진지를 갖추지 못하고 흩어져 있던 로마 군단들은 제각기 알아서 싸워야 했고 카이사르도 우거진 숲 때문에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전투로 다져진 단련된 병사들이다 보니 부관들은 카이사르의 명령을 일일이 받지 않아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죠. 이 과정에서 9, 10군단은 승기를 잡았고 8군단과 11군단도 적군을 가까스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군단과 12군단이 위치한 로마군 진지 전면과 왼쪽은 적의 공격에 거의 노출된 상태였죠. 네르비족 총사령관은 전군에게 로마 진지의 정면을 공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로마군 진지는 네르비 병사들로 넘쳐났고 로마의 각 군단은 모두 포위되어 각계 전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재빨리 7과 12군단 쪽으로 달려간 카이사르는 두 군단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고 방진을 짜게 했습니다. 사방에서 달려드는 적과 맞서기 위한 최적의 선택이었죠. 이윽고 후방에서 군수품을 지키던 두 개 군단도 추가로 도착했고 전투를 끝낸 10군단도 진지로 돌아와 전투에 가세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승기는 급격하게 로마군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갈리아 지방 부족들과 로마군의 전투력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야만인이라 부를지언정 자기들만의 문명을 억척스럽게 이어가던 그들에게 전쟁은 일상이었고 개개인의 전투 실력은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군처럼 일사불란하게 진열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능력은 없었죠. 갈라졌던 로마 군단을 각계격파하지 못한 이상 그 이후의 결과는 당연했습니다. 네르비이족 군대는 전멸했고 이들이 미리 피신시켜둔 아이, 여성, 노인들만이 생존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들의 항복을 받아들이는 한편 자비롭게 다른 주변 부족이 이들을 약탈할 수 없도록 보호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네르비이족을 도우러 오려다 그들의 패배 소식을 들은 아두아투키족은 마지막 일격필사를 노렸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잔뜩 숨겨둔 채 로마군에게 거짓으로 남은 무기를 버리며 항복했고 밤사이 다시 무장을 갖추고 로마군을 공격했으나 완패했죠. 로마 역사 2편에서 봤었던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의 삼두 정치를 기억하시나요? 카이사르가 벨가이족과 싸울 때 크라수스의 아들도 대서양 연안 부족 정벌에 보냈는데 그 역시도 승승장구하며 카이사르는 갈리아의 서쪽 해안까지 모두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갈리아 중심 부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로마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카이사르는 갈리아 원정을 성공적으로 끝낸 것이 맞을까요? 항복한 부족들이 고분고분 로마의 말을 듣는다면 이 말이 맞겠죠. 다음 영상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